2회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아직 2장에 머물러 있고요. Atomic Structure and Interatomic Bonding입니다. 그래서 소제목을 보게 되면 Electronic Configur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은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세 번째 예, 그래서 하이드로젠 모델을 풀고 그 다음에 Electronic Configuration에서 좀 배우게 되겠어요. 두 가지 배우고 오늘 이제 하이드로젠 애텀에 대해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게 앞에서 봤던 다시 올라가 보면 슈레딩거 이퀘이션에 여기 이제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보게 되면 이 파이를 x로 두 번 미분한 거에다 2n분의 h바 제곱 플러스 e-b 파이는 제로다. 사실 이 e-파이가 뭐냐 하면 토탈 에너지죠, 이게. V는 뭐예요? 포텐셜 에너지죠. 그럼 토탈 에너지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빼면 뭐예요, 저게? 이게 키네틱 에너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것은 이제 이중성을 포함하고 있고요. 어쨌든 근데 수소 모델에서는 이 포텐셜이 제로가 아니죠. 수소 모델을 보게 되면 원자와 원자 핵이 서로 쿨롱의 인터랙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있죠. 서로 당기는 인력이 작용합니다. 그게 얼마냐? 에너지는 R분의죠.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Q1, Q2가 되니까 그냥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포텐셜을 집어넣어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2제곱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3차원으로만 전개했지 똑같거든요. 파이를 라운드 스퀘어 파이 오버 라운드 x 스퀘어니까 아까 본 것처럼 2n분의 h바 제곱 라운드 x 스퀘어 요거에다가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인데 이런 E파이죠. 그런데 지금 요것은 3차원이기 때문에 이제 수소 모델은 3차원이기 때문에 입체이기 때문에 1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y 라플라스라는데 이렇게 데리버티브를 취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상상이 되겠지만 우리가 원자라는 것은 당연히 구형이에요. 그런데 XY, Z 좌표로 써 있는 것은 직각좌표계예요. 그럼 좌표가 안 맞잖아요. 구를 풀려면 구좌표계로 푸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구좌표계로 바꿔줍니다. 바꿔주면은 X, Y, Z 대신에 세 가지의 역시 코오디네이트 들어와야 돼요. 그게 뭐냐면 R과 세타와 파이라는 세 가지의 그 변수가 있습니다. 여기 파이, 세타, R. 이것이 세 가지의 그 코오디네이트이 돼요. 그래서 R은 뭐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이렇게 X, Y, Z와 R, 세타, 파이 간에는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야지 매핑에서 여러분이 배웠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으로 구형의 폴라 코오디네이트로 스피리칼 폴라 코오디네이트로 바꿔버렸어요, 이것을.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 식이 되지만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식이 바뀌었죠. 이 식이 조금 사실은 지금 조금 틀려 있어요, 여기. 그래서 아마 수정 보완이 돼야 될 건데 뭐 큰 의미를 두지 말고 우리가 풀 건 아니니까 이런 형태로 약간 바뀝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세타는 어떤 각도를 말하냐면 G축 방향의 축과에서 어떤 원점에서 R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그 점하고 그 G축이 만나는 각도가 있겠죠? 그 각도가 세타예요. 그럼 파이라는 각도는 뭐냐면 XY 평면에다가 이것을 투영했을 때 X축과 돌아가서 만나는 각도가 있겠죠. 그게 파이예요. 그래서 파이와 세타와 R을 알면 공간의 모든 점을 이 세 가지 세타, 파이, R로 다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의 코오디네이트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구형으로 바꾼 이유는 이게 수소가 구형 원자이기 때문에 그 구형으로 푸는 게 유리하다. 그러면 이거 풀어야겠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지난번에 봤듯이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도 포텐셜이 한번 2분의 1 kx제곱 하나 들어가니까 굉장히 복잡한 답이 나왔죠. 그런 건 수학자들한테 맡기고 풀고 난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푸는 방법을 보면 잠깐 얘기하면 일반 물리책에는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원래 함수 파이를 지금 R 세타 이 큰 파이의 함수로 바꿨는데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이것은 이 파이 함수가 세 가지의 그 어떤 그 코오디네이트로 같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각각 독립변수 함수로 분리를 하는 거죠. 이거 미분방정식 푸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해서 풀어서 답이 맞으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풀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독립을 해서 풀어놓고 그게 거꾸로 맞는가 이 식을 만족시키는가를 거꾸로 보게 됩니다. 뭐 이것도 방법이거든요. 여러 가지 미분방정식 푸는 방법 중에.
그래서 이미 이것을 독립을 하면 뭐예요? 요 R은 거리만의 함수. 요 세타는 아까 말한 Z축과의 각도만의 함수. 그 다음에 이것은 XY의 투영한 그 X축에서 돌아가는 각도만의 함수. 이렇게 세 가지의 독립된 함수가 되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미분하면 이게 다 따라 나오지만 여기서 미분하게 되면 만약에 R로 미분하게 되면 이 두 개는 컨스탄트로 그냥 빠져나오게 되겠죠. R의 함수가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저렇게 정리를 해가지고요. 아까 앞에 봤던 식을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예를 들면 여기는 세타, R, 이 파이 세 가지 함수가 돼 있잖아요. 이걸 푸는 방법이 이래요. 이쪽에 세타하고 R의 함수를 하나 띄워놓고 이거를 여기가 제로니까 한쪽으로 넘길 수가 있죠. 어떤 함수에 하나. 예를 들면 요거 그러니까 넘기기 쉽거든요. 요것만 파이의 함수죠. 사실 여기 5분의 1이 있어야 되는데 요것만 열로 넘겨요. 반대쪽으로. 그러면 요쪽은 파이의 함수만 있고 나머지에는 이 파이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죠. R과 세타만 함수죠. 왼쪽은. 그죠? 잘 보세요. 요거를 저쪽으로 이퀄 오른쪽으로 넘겨버리면 이쪽에는 파이에 대한 함수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쪽은 세타와 R의 함수고 이쪽은 파이의 함수인데 그게 이퀄이 돼야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것이 혹은 나머지가 상수가 돼야 되죠. 상수가 아니고 세타나 R나 파이의 함수가 되면 그럴 이퀄이 성립할 수가 없죠. 이쪽 등변의 오른쪽은 파이의 함수고 왼쪽은 R과 세타의 함수예요. 그런데 이게 이퀄로 연결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고. 상수일 수밖에 없잖아요. 함수면 이게 안 되죠. 만약에 이게 세타의 함수다. 그러면 이게 파이만 있는 쪽에서 안 맞을 거고 이게 파이 함수다 그러면 이쪽에 안 맞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상수라고 놓고 풉니다. 그래서 파이는 무슨 ML의 제곱, 매그네틱 퀀텀 넘버의 제곱이라고 놓고 풀어요. 이거 푸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푸는 방법은 책에 있고요. 그래서 풀고 여기서 R만의 함수로 이렇게 풀어놓으면은 R에 대한 거 아까 그 식에서 R만으로 풀면은요. 이건 거리만의 함수거든요. R로만 해서 풀면은 이렇게 2에는 32 파이 제곱 입실론 제로 H 바 제곱분의 M 2 제곱 M2 4승의 N 제곱분의 1 해서 요거를 다 상수기 때문에 2완으로 처리하면 N 제곱분의 1 해서 R만의 함수, 반경의 함수만 딱 보면은 이렇게 수소 모델 그때 봤던 보아 모델하고 다 맞아 들어갑니다.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근데 이것은 R로만 풀었을 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세타하고 파이가 들어가게 되면 요거보다 더 다른 값들이 나오게 되죠. 그게 이제 보아 모델보다 더 실제 원자에 가까워지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푸는가는 여러분이 다른 데 가서 보기로 하고 우리는 결과만 갖고 해석을 한다면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하이드로젠 모델을 집어넣어서 풀게 되면 이 세 가지, 이 답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이 돼야 된다 하는 것들이 나와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ml 제곱이 어떤 상수를 가져야 된다 뭐 이런 거가 그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건이 만족돼야지만 답이 만족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이퀘이션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프린시팔 퀀텀 넘버. n은 1, 2, 3. 1부터 시작하죠. 프린시팔 퀀텀 넘버. 주 양자수라고 부르고요. 근데 양자수가 세 개가 이렇게 나왔어요. 프린시팔 퀀텀 넘버, 오비탈 퀀텀 넘버, 매그네틱 퀀텀 넘버.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는 지난번처럼 이게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을 나타내는 코디네이트 세 개를 관장하는 그때 왜 파티클 이너 박스를 원디멘셔널에서 3디멘션까지 확장시켜 봤죠. 우리 그랬을 때 코디네이트 세 개가 나오잖아요. 그때도 퀀텀 넘버가 세 개 나오죠. 그때 세 개의 퀀텀 넘버는 독립적으로 운영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세 개가 나오긴 하지만 서로 상호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L, 오비탈 퀀텀 넘버, 부양자수라고 하나요? 여기는 L은 n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L은 0부터 해서 n-1까지 총 n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만약에 n이 3이면 L은 0, 1, 2, n-1까지니까 0, 1, 2에서 n이 3이면 L도 3개가 나올 거예요. n이 4면은 n-1까지니까 0, 1, 2, 3에서 L도 4개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ML, 매그네틱 퀀텀 넘버는 또 L하고 연관이 지어지죠. 그래서 L 값이 정해지면 0 플러스 마이너스 L까지. 그래서 만약에 L이 0, 1, 2라면 0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래서 5개가 나와요. 매그네틱 퀀텀 넘버는. 이건 뭐 여러분이 다 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왔냐? 이 아까 말한 그 가버닝 이퀘이션을 하이드로젠 애텀에 대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면 이게 나와요. 궁금한 사람은 보는데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수학하는 사람이 풀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요 결과를 갖고 보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보게 되면은 주양자수하고요, 부양자수 여기까지 오비탈 퀀텀 넘버까지는 저것들 가지고 피리오딕 테이블, 그러니까 맨델레프의 주기율표에는 요 두 개 갖고만 합니다. 매그네틱 퀀텀 넘버까지는 분류가 안 돼 있어요. 주기율표에는 보시면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요 두 개가 주기율표 이게 달라지면은 다른 이제 그 전자 궤도가 나오고 다른 그 전자에 맞는 숫자만큼의 이제 원자핵을 가지니까 원자 번호가 정의가 되는데, 그래서 원자 나중에 주기율표에 보게 되면은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분류가 됩니다. 그다음에 매그네틱 퀀텀 넘버는 그냥 일반 원자는 이 에너지가 갈리질 않는데 자기장 안에서 에너지가 갈라지게 돼요. 무슨 말인가는 조금 이따 한번 보기로 하고, 여러분이 아마 이미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면, 자, 요 함수가요, 요 세 개의 함수라고 해서 이게 답이 나온 거고요. 그러면 각각의 이제 이 phi 1, 뭐 2, 1, 1, 1, 세 가니까 이제 1, 1, 1이든 뭐든 여러 가지가 이제 세 개의 디지트로 나오겠죠. 퀀텀 넘버.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r과 세타와 phi 함수가 있고, 이 세 개를 다 곱한 거에, 그때도 말했지만 이 웨이브 펑션은 그냥은 의미가 없다고 그랬고요. 이거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곱해서 제곱화하면, 실수화하면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 각각의 지금 요 함수가 이렇게 독립적이라고 해서 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답이 요 독립적인 함수로 나올 거예요, 각각. 그것을 다 제곱을 해서 곱해주면 이 함수의 실제적인 이제 어떤 물리적 의미를 갖는 모양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겠죠. 그 테이블을 보여주고 있는 게 좀 흐리긴 하지만 여기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 하면 n 주양자수, l 부양자수, m 자기양자수인데, 예를 들어서 n은 1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죠. 0이 없어요. 그래서 1부터 출발할 때 l은 n-1까지니까 0, ml은 l 플러스 마이너스 l까지니까 0. 그래서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100이라고 하면 요 각각 양자수에 해당하는 웨이브 펑션들이 나온다고요. 그 솔루션으로 그 식에서 나와요. 그럼 잘 봐요. 이 파이라는 식은 아까 그 xy 축하의 각도를 얘기하는데 이게 2파이분의 루트 2파이분의 1로 나와요. 여기 파이 없죠. 상수로 나왔죠. 그럼 이걸 제곱해도 그냥 상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타는 루트 2분의 1이 나왔어요. 이거 제곱하면 2분의 1이죠. 역시 상수죠. 이걸 제곱하면 이건 a0의 2분의 3승의 2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r 오버 a0인데 r만의 함수예요. 이것은 r만의 함수잖아요, r은. 여기는 거리만의 함수지 세타나 파이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제곱하면 역시 거리만의 함수가 되겠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phi 1이라는 게, phi는 요 세 가지를 다 곱한 거니까 제일 기저 에너지, 낮은 에너지에 있는 것은 요 함수를 다 곱한 거가 되고, 실제로 물리적 의미를 가지려면 요거를 제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실수하기 위해서. 이걸 제곱을 해야 되는데 제곱을 해봤자 세타나 파이 텀은 여기 없고요. r만의 함수로 나오죠. 그죠? 제곱해도 r만의 함수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네, 방향성이 없다는 거죠. 세타나 파이에 치우치지 않았다니까 구형이 나와요. 저걸 실제로 컴퓨터로 그리면 여러분이 보는 1S 궤도가 나와요. 1S. 1S 어떻게 알고 있어요? 구형으로 알고 있죠. 자, 두 번째. n이 이제 2가 됐습니다. 주양자 수가 2가 되면은 l은 0과 1과 두 개가 가능하죠. 우선 L이 0일 때 보죠. L이 0일 때. L이 0일 때는 ML도 0밖에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L이 0일 때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때가 퀀텀 스테이트로 200 스테이트가 되죠. 그럼 200일 때를 또 이거 보면 똑같아요. 그 대신 요건 좀 달라졌죠. 이것은 역시 R만의 함수예요. 근데 요거하고는 좀 다르죠? 요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요걸 역시 또 곱해보면은 이런 파이라는 함수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이걸 제곱을 하면 이제 그 물리적 의미를 갖는다 그랬으니까 포지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걸 제곱해보면 역시 또 R만의 함수죠.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게 반경은 커졌으니까 또 큰 원이 나왔어요. 이게 2S 궤도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물리체겠지만 그렇게 나온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결국은 뭐예요? 전자가 보일 확률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반경이 나오죠. 그리고
첫 번째 걸 그리면 이런 게 나오고 여기에 반경이 0.53 옹스트롱에서 수소 모델에서 이 반경이 나와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이게 뭡니까? 양자역학이 들어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포지션이 아니라 거기에서 보일 확률이 가장 크다 하는 걸로 나오는데 가장 보일 확률이 클 때가 어디냐 하면 클래시컬하게 구한데 0.53 옹스트롱하고 똑같이 맞아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 번째 300는 세 번째인데 3S인데 그건 또 이렇게 나와서 세 번째 반경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물리책에 나 있지만 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재밌는 게 여기죠. 주양자 수가 2일 때 L이 아까 0일 때를 봤는데 L은 1도 가능하죠. n-1까지니까. 그럼 L이 1일 때는 L이 1이면 0과 ML은 0,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래서 3개가 가능하죠. 그래서 0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답이 나왔는데 0일 때는요. 0일 때는 이 파이 축, XY 축하고는 여기 set 파이 함수가 안 붙어 있으니까 상수죠. 근데 여기 보세요. 천축, 그러니까 G축하고 각도에는 코사인 텀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건 R만의 함수죠. 그래서 이 세 개를 곱한 거를 다시 제곱해서 컴퓨터 그리면 상상을 해봐요. 어떻게 되냐면 XY 쪽으로는 똑같을 거예요. XY 쪽으로는 상수니까 평면상으로는. 그러나 Z 쪽으로는 뭔가 이런 각도의 함수죠. 제곱, 코사인 제곱이라는 각도의 함수가 되잖아요. 이게 뭘까요, 그럼? PZ가 나와요. 이런 R형 모양이. 그러니까 컴퓨터로 이거를 여러분이 그리면 그려지는데 뭐 그릴 필요도 없죠. 책에 보면 컴퓨터로 그려지는 게 다 나오니까. 이거를 제곱해서 컴퓨터로 그리면 저 함수를 제곱해서 그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G축으로의 R형 모양이 나와요. PZ 궤도죠, 그게.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는 이쪽에도 각도가 나왔죠. 이쪽에도 각도가 있죠. 이제 이쪽에도 각도가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이걸 그리면 이쪽으로도 각도가 붙어서 R형 모양이 그냥 평면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통통하게 살이 쪄 있잖아요. 그러니까 Z축 방향으로도 좀 나타나고 해서 R형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여기서. 그래서 이게 R형 모양이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나오죠. 요 세 개가. 자, 이 의미를 알겠죠? 그러니까 이 함수의 의미가 그걸 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로 돼 있을 때는 거리만 함수가 돼요. 무관하게. 그러나 이렇게 코사인 세타라든가 사인 세타 텀이 나오게 되면 어차피 그쪽으로 따라 나가게 돼 있죠. 모양이. 한쪽으로 이렇게 삐져나와요. 토끼기처럼. 그러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보아 모델에서는 거리만의 함수로만 풀었잖아요. 그래서 구형으로 보고 거리만의 함수로 풀었죠. 그래서 그때는 뭐예요? 러더포드도 그랬지만 원자핵을 전자가 그냥 돈다고 했으니까 도니까 그냥 구형으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는 이런 서브 오비탈이 안 나타났어요. 서브 오비탈. 주 오비탈만 나타났고 서브 오비탈이라는 것은 P나 D, 쉘 이런 게 보이질 않았지만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는 이런 P 혹은 D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런 P 궤도 같은 거는 조금 이따 보면 똑같지만 이제 나중에 매그네틱 필드 안에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까지 지난 시간부터 했던 게 이 책에 없는 걸 한 거예요. 우리가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이 책에 나오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차피 2학년 때 현대물리도 배우고 전자를 이해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 주 동안 슈레딩거 이퀘이션부터 배운 거예요.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배우기 위해서 웨이브 펑션도 배웠고, 그죠? 그래서 웨이브 펑션도 배웠고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배워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보여주는 퀀텀 메케닉스를 활용한 솔루션 3개의 예를 보여서 여러분이 아 저런 것들이 저렇게 활용되는구나 하는 것까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전자를 좀 더 이해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드 브로이가 1924년에 이 물질파 메탈 웨이브라고 해가지고 메탈 웨이브가 람다는 P분의 H 혹은 MB분의 H. 그래서 모든 움직이는 물체는 거기에 해당하는 그와 일치하는 어떤 파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웨이브의 특성이 있다라고 본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매스가 크거나 뭐 그럴 때는 이게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에 이 분모로 들어가니까 이 람다가 작아져서 파동의 특성이 보이질 않는 거죠. 근데 보는 사람 있죠. 만화가들은 마구가 나오죠. 막 야구공이 막 파동처럼 들어오잖아요. 그럼 벌써 이걸
알고 쓴 것 같기도 하고. 야구공을 막 던지는데 야구 공이 막 이상하게 꿈틀꿈틀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엄청 튜브로이 웨이브가 보이는 거 아니에요? 막 웨이브가 왔다 갔다. 1925년에 그 uncertainty principle, 델타 X, 델타 P가 2분의 H바다 하고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26년에 나왔어요. 그 슈레딩거 이퀘이션 여기도 듀얼리티고 여기도 듀얼리티고 보면 이거는 뭐 그때도 말했지만 여기서 모멘텀은 P는 람다분의 H니까 여기서 델타 X와 포지션의 불확실성과 웨이브의 불확실성이 곱이 어떤 일정한 값 이상을 간다 그래서 듀얼리티를 갖는다고 했고요. 슈레딩거 이퀘이션에도 보면은 이 파이 자체가 웨이브 펑션이죠. 파이는 x와 t의 함수였어요. 그죠? 그다음에 k 오메가가 붙었죠. 웨이브예요. 근데 여기서 웨이브 아니고 파티클이라는 게 보이는 데가 있죠. 이 식 속에. 파티클이 있어요, 없어요? 파티클을 상징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 식 중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질량. 이 식도 결국은 보면은 파티클과 웨이브가 섞여 있는 식이에요. 그래서 요거 한번 잠깐 이왕 나온 김에 얘기를 하고 가면은 이게 더 여러분을 괴롭힐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제 그때 한번 잠깐 이 소개할 수 있으면 하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선전 나오죠. 아인슈타인의 에너지는 뭐죠? MC 스퀘어. 이거 뭐 아주 유명한 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보면 E는 질량이 그냥 질량이 아니라 우리는 뭐 굉장히 이게 상대성 질량이죠. 1-V제곱-C제곱 분의 이렇게 되죠. 질량이 상대성 질량을 아인슈타인이 그것도 현대물리에 나올 거예요. P는 MV니까 이것은 또 M0 루트 1-V제곱 오버 C제곱 분의 M0 V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신기한 게요. 그 당시에 이꼴 하뮤는 알고 있고 자 웨이브 있죠. 웨이브. 파동. 빛 같은 것은 이꼴 하뮤잖아요. 그죠? 빛은 매스가 있어요. 없어요? 매스가 없어요. 매스가 없으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기를 잘 봐요. 아인슈타인이 어떤 발견을 했는지 보면 이게 질량이 있는데 에너지가 만약에 이런 웨이브 같으면 질량이 없으면 에너지가 0인가요? 딱 한 경우에 0이 아닌 경우가 있죠. 만약에 V가 빛의 속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분모가 0이 되죠. 0분의 0. 그러니까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속도가 V인 게 뭐예요? 빛이잖아요. 그래서 빛도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고 빛도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이제 아인슈타인이 한 거에 하나의 뭐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데 하나 도움이 되는 얘기겠죠. 보이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다 이게 0이면 없는 것 같지만 에너지도 없고 파티클 모멘텀도 없는 것 같지만 이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속도가 0일 때는 0분의 0에서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가져요. 모멘텀도 가져요. 그래서 하뮤는 그 이꼴 PC가 되죠. PC. 속도가 광속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가서 보면 나와요. 이거 상대성 이론에 보면 뭐 E는 루트 해서 뭐 M0 제곱 C 4승 플러스 P 스퀘어 C 스퀘어에서 질량이 제로면 PC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PC라고 하면 E는 하뮤는 PC인데 C라는 건 뭐예요? 람다 곱하기 뮤는 광속이죠. 프리퀀스에다가 파장을 곱하면 광속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것은 P 람다 뮤가 되는데 뮤지면 P는 람다분의 H 나오죠. P는 람다분의 H가 나왔어요. 그 전에. 여기 P는 람다분의 H가 나왔어요. 그럼 드브로이가 뭘 했느냐?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한 거는 광속인제 물질이었죠. 빛. 여기는 보면은 이 광일 때는 저렇게 나오면 되는데 여기는 광속이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근데 드브로이는 뭐라 그랬냐면 이게 꼭 massless particle 그러니까 빛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움직이는 물질은 이 식을 다 쓸 수 있다라고 한 게 그게 바로 드브로이예요. 확장을 한 거죠.
빛에만 통하는 게 아니라 빛이 아니더라도 광속을 갖지 않더라도 일반 속도를 갖는 물질에는 다 쓸 수가 있다라고 그걸 확대해서 쓴 식이 쉽게 보면은 드브로이의 매터웨이브라고 보면 돼요. 다만 아까도 말했지만 속도가 아주 작거나 매스가 크면 이런 것들이 이게 속도가 크거나 이러면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매스가 크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파티클 이너 박스 봤죠? 배웠어요. 원디멘셔널 박스. 자꾸 이런 예를 들라고 내가 노력을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파티클 이너 박스를 자꾸 진짜 이거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보여주기 위해서 파티클 이너 박스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안에 많은 그 과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하는 거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파티클 이너 박스가 뭐냐 그랬을 때 여러분이 누가 물어봤을 때 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1디멘전에 넣고 하면 퀀타이제이션 되는 게 나타납니다. 물론 그게 가장 기초적인 거긴 하지만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이게 어떤 데도 활용이 되고 어떻게도 연결이 되고 이런 좀 폭넓은 생각을 하라고 예를 하나 들어주면 파티클 이너 박스에서요. 델타 X, 델타 P가 우리가 저기 보면은 저 밑에도 나와서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하이젠버그의 uncertainty principle에 의하면 델타 X, 델타 P가 2분의 H바죠. 자, 제일 기저 에너지를 봅시다. E1이라는 걸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EN까지 있지만 E1을 봤을 때는 델타 X는 맥시멈이 얼마냐면요. 델타 P의 불확실성은 얼마냐면 여기서 2L분의 H바예요. 이게 0과 L 사이에 있으면 불확실성이 제일 커봤자 0과 L 사이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델타 X, 이 포지션의 불확실성은 L만큼이겠죠. 상자 박스가 L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상자가 굉장히 커져요. 그러면 상자 커지면 뭐라 그랬어요? 점점 퀀텀 메커닉스 이펙트가 안 보인다 그랬죠. 상자가 커지면 어떻습니까? 점점 델타 P가 줄어들죠. 그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어쨌든 모멘텀의 불확실성이 줄어드는데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때 여기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E는 2m L제곱분의 여기 E1이니까 여기 N제곱, 파이제곱, H바제곱인데 이게 E1을 볼 때는 이게 1이 되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2m분의 P제곱이 2죠. 포텐셜 에너지가 제로니까 키네틱 에너지가 토탈 에너지잖아요. 그죠? 그럼 P제곱은 2m 2가 돼요. 여기다가 2m을 곱하면은 2는 요 2m은 뭐가 돼요? L제곱분의 파이제곱 H바제곱 이렇게 되죠. 제일 E1은. 그죠? 그러면 P제곱 이럴 때 예를 들어서 P는 요거에 루트를 씌우면 되고요. P는 뭐예요? L분의 파이 H바가 되죠. 그러면 P의 불확실성은 약 이 정도가 되잖아요. 델타 P는. 이게 딱 맞지는 않지만 여기서 나온 모양 아까 여기서 봤던가요? 요거랑 모양이 비슷하죠? 어쨌든 L분의 H바 형태로 나오잖아요. 그죠?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어서 나온 답도 여기 보면 하이젠버그의 uncertainty principle하고 이렇게 코레스폰던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다르게 식도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출발해서 다르게 풀어놨지만 결국 보면 둘 다 근본적인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고요. 물리적으로. 그리고 상호 굉장히 친밀하게 코레스폰던스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보면 여기도 보면 이쪽이 뭡니까? 매스가 있으니까 이거 파티클이죠. 이쪽은 뭐예요? 람다니까 웨이브죠. 이것도 웨이브와 파티클의 이중성을 묶어주는 식이죠. 이것도 웨이브와 파티클의 이중성을 묶어주는 식이죠. 이것도 웨이브와 파티클의 이중성을 묶어주는 식이죠. 세 가지 식이 다 결과적으로는 이중성을 포함하는 식이에요. 옛날에 뉴토니안이나 맥스웰 이퀘이션은 완전히 극과 극이죠. 이쪽은 완전히 파티클, 뉴토니안은. 맥스웰은 완전히 웨이브. 이제 좀 큰 그림이 그려지나요? 자, 이제 그 좀 복잡한 그 관문을 지나왔어요.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이 책에 없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다른 데서도 아마 적어도 슈레딩거 이퀘이션 이름도 들어볼 거고 풀지 않고 들어가도 이름을 들어보고 또 현대물 같은 데서는 아마 풀어보게 될 거예요. 그럴 때 혹시 이런 큰 그림을 알고 보면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한번 한 2시간에 걸쳐서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냥 쉽게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배운 걸로 넘어가서 빨리 넘어갑시다.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일렉트론은 여러분이 본 것처럼 일렉트론은 discrete energy state를 갖는다. 연속적이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 있는 discrete, 퀀타이제이션이 되어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모든 원자들은 고유의 그 흡수 스펙트럼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분석을 할 때, 원소를 분석할 때 스펙트럼을 보면 원소마다 이 에너지 갭이 틀려요. 원소마다 사이즈가 틀리니까. 그래서 에너지 간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 에너지 간격을 읽어내면 이게 어떤 원소라는 것을 구별할 수가 있죠. 그래서 AAS라는 분석 방법, 예를 들면 Atomic Absorption Spectroscopy 같은 것은 이렇게 원자의 흡수 스펙트럼 보면 결국은 이 에너지 간격들을 봄으로써 어떤 원소인가를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걸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디스크리트하지 않으면 그렇게 못하겠죠. 고유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특성상 항상 모든 재료는 안정하고 싶으니까 가장 낮은 에너지부터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낮은 데부터 차들어가는데 전자는 항상 한 에너지 스테이트에 2개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이것도 재밌는 거죠. 그냥 생각하면은 늘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한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박스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탁구공을 갖다가 50개를 넣었다. 어디 가겠어요? 탁구공 50개가 다. 다 바닥에 깔리겠죠. 근데 그런 데다가 전자를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빈대가 있는데도 전자는 차곡차곡 밑에부터 저렇게 에너지를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지 밑에 다 한 에너지에 여기에 밑에 여기에 다 100개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당연하고 여태까지 늘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가 1S, 그 다음에 2S, 2P, 3S, 3P, 4S. 여기서 하나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봤겠지만 그 3D가 4S보다 에너지가 살짝 높죠. 그래서 4S가 먼저 차고 그 다음에 3D 들어가고 그 다음에 4P로 가는데 그거 많이 혼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이제 천이 원소라고 하면 트랜지션 메탈이라고 하면 D쉘이 차 있는 원소들이죠. 뭐 철, 코발트, 니켈 이런 것들이 여기 속하는데 26, 7, 8번 뭐 이런 데들, 크롬. 근데 이런 원소들을 보면 자, 이온화 된단 말입니다. 그럼 철 이가이온 뭐 이런 게 될 때 이가이온이라는 것은 중성 원자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혹간에 틀리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떨어질 때도 여기서부터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떨어질 때는 제일 외곽에 있는 쉘부터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가 덜 찼고 뭐 여기까지 찼더라도 떨어질 때는 찰 때는 4S가 먼저 차지만 떨어질 때는 외곽의 전자부터 떨어집니다. 4S부터 떨어져요. 알죠?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우리가 풀었을 때 여기에 나타나는 걸 보면 다 이렇죠. 주양자수하고 부양자수. 오비탈 퀀텀 넘버까지만 나와요. 매그네틱 퀀텀 넘버는 없어요. 그죠? 아까 n이 1일 때 하나밖에 없었죠. L은 100이었죠. L은 0. 그게 바로 S 스테이트죠. 0인 거를 우리가 샤프라고 해가지고 S 궤도라고 부르죠. L이 0인 걸 부양자수. L이 1인 걸 뭐라고 부르죠? L. 예, P. 그래서 n이 2일 때는 P 궤도가 있어요. 아까 0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3개가 나오죠. 근데 다 그 다음에 여기 매그네틱 퀀텀 넘버 안 들어가 있죠? 다 분류한 거 보세요. 그죠? 주양자수하고 1, SP, SPD 다 L까지 부양자수까지만 갖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은요. 요게 특이한 건데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데 1S 궤도의 에너지 스테이트가 하나고요. 거기에 전자가 2개 들어갑니다. 자, 2S 궤도에 또 역시 1S보다 궤도가 높고 거기에 전자가 2개 들어갑니다. 요거보다 약간 높은데 2P가 있어요. 보아는 어떻게 됐어요? 보아 모델은 이 주양자수만으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다 하나로 나옵니다. 이게. 하나, 둘, 셋, 3, 4,
5. 이게 스플릿 되는 게 안 나와요. 보아 모델은. 근데 여기선 이제 나오죠. 2S, 2P, 3S, 3P 나오는데 2P를 보면은요. 자, 하나, 둘, 세 개가 이쪽이 에너지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에너지가 어때요? 세 개가 같잖아요. 우리가 이걸 디제너레이트 됐다는 전문 용어를 쓰는데 에너지는 같지만 에너지가 같지만 스테이트는 스테이트, 넘버 오브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몇 개예요? 세 개예요. 그래서 같은 에너지에 세 개의 다른 에너지를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봤지만 우리가 축을 잡았을 때 에너지는 똑같겠죠. 이쪽 방향으로 그 R형 모양이나 이걸 돌렸을 때 이쪽 방향으로 R형 모양이나 이쪽 방향으로 R형 모양이나 다 똑같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에너지는 같지만 모양은 어때요? 하나는 Z방향, 하나는 X방향, 하나는 Y방향에서 틀리게 돼서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D쉘은 5개가 나와서 디제너레이트가 5개로 됐죠. 그런데 이런 원자를 자기장 안에 집어넣으면요. 자기장 속에서는 요게 2P가 이게 에너지가 3개가 똑같지 않고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달라져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매그네틱 퀀텀 넘버라고 불러요. 그 자기장에 의해서는 요 에너지가 똑같지 않고 에너지가 스플릿이 돼요. 3개가. 여기도 갈라지고요. 요 D도 물론 갈라지겠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보통 일반 자기장 속에서 쓰지 않고 일반 원자에서는 이게 같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 하는 거를 뭐 알겠지만 한번 복습해 보고요. 그래서 에너지 레벨스 are classified by 4 quantum numbers. 그래서 4개의 퀀텀 넘버라는 게 나와요. 여태까지 3개만 얘기했는데 free from Schrödinger equation이라고 그랬어요. 주양자수, 오비탈 퀀텀 넘버, 매그네틱 퀀텀 넘버가 나왔고 식을 풀었을 때 스핀 퀀텀 넘버라는 것도 여러분이 들어봤겠지만 스핀 양자수라는 것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요건 ML, 요건 MS라고 표현하는데 MS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플러스 스핀, 마이너스 스핀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파울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에 의해서 한 에너지 스테이트에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가는데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면 하나는 반대 스핀으로 들어간다는 건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이제 주 쉘을 K 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L 쉘, M 쉘, N 쉘 이런 쉘 껍질을 부르고 이걸 서브 쉘이라고 불러서 서브 쉘도 있고요. L까지 L에는 N개가 가능하다 하는 거고 이것은 EL 플러스 마이너스 1개가 가능하다. Energy does not depend on ML, but in magnetic field, energy depends on ML. 그래서 magnetic field에선 요것에 따라서 에너지가 달라진다 하는 거가 여기 써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게 4개의 퀀텀 넘버라고 하면 원자의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자 하나. 이런 거예요. 결국은 에너지 스테이트라는 것은 이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뭐 하숙집 같은 거예요. 근데 하숙집마다 방 하나에 그 2층 침대가 있는 거예요. 누가 위로 가고 아래로 가느냐. 근데 방은 똑같아요. 방값도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방값이 틀린 거죠. 그래서 지정해 주는 거는 사실은 한 에너지 스테이트에는 2개가 들어갈 수 있지만 2개는 엄밀히 말하면 똑같은 에너지 스테이트에 들어간 거예요. 모양까지도 똑같고 에너지도 똑같은 데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스테이트를 디파인하는 퀀텀 넘버는 3개. 왜? 공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3개의 디지트예요. 3개 넘버.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그 3개면 이 전자가 어디 있는가는 딱 아는 거예요. 어떤 에너지 상태에 있는가는. 에너지를 지정하는 건 딱 3개예요. 스핀은 이제 그중에 플러스로 들어가냐 마이너스로 들어가냐 그 차이만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3개의 퀀텀 넘버를 가지고 에너지 스테이트를 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PX, PY, PZ도 그런 거죠. 뭐 아웃바우 프린시플이라는데 뭐 들어가는 순서는 이렇게 그리죠. 그래서 여기 보면 N이 주양자수가 1일 때는 뭐 전체 2개까지 들어갈 수 있고 1S2니까 보아 모델로는 여기까지 나온 거죠. 보아 모델로 두 번째 쉘에는 8개 전자까지 들어갈 수 있고 2n제곱이에요. 2n제곱 들어갈 수 있는 토탈 개수가 3은 2n제곱이니까 18개까지 전자가 들어가고 뭐
해서 SPD라고 부른다 하는 건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전자들이 쭉쭉쭉쭉쭉 들어가는 법이 나와 있는데요. 어딜 차고 들어가나. 근데 이런 쪽엔 우리가 뭐 히토리나 이런 쪽에도 뭐 공부하는 사람 있지만 주로 천이온소 정도까지 대충 알죠. 3D 정도까지 많이 공부할 거예요. 여기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도 뭐 매그네틱 프로퍼티 같은 데서도 알고 뭐 다른 데서도 알아야겠지만 이온 결합 같은 데서 알아야겠지만 철이 26번이거든요. 그럼 1s2, 2s2, 2p6, 3s2, 3p6, ds2인데 여기서 철에 2가이온 있죠. FeO도 있고 3가이온, Fe2O3도 있어요. 산화가 되면. 2가이온이면 전자를 2개 잃죠. 2개를 어디서 잃어요? 4s에서 떨어져요. 찰 때는 어디부터 찾냐면 4s부터 차고 3d가 들어가요. 그런데 떨어질 때는 4s가 떨어져요. 혼동하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3개가 떨어지면 이거 떨어지고 D에서 하나 떨어지죠. 그 크로린 17번은 이렇게 이제 하나가 부족하죠. 3P가 5개까지 찬 거고 구리 같은 경우에는 4D가 다 차고 4S가 다 차고 3D로 가는 게 아니라 4S가 하나 차고 3D가 꽉 차고 4S에 하나 들어가요. 이건 예외적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보면은 모르겠어요. 이런 게 이제 퀀텀 미케닉스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슈레딩거 이퀘이션 풀고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아직도 신이 만든 거를 다 100% 커버를 못하는 거죠. 예외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아직도 학문에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런 걸 포괄할 수 있는 이퀘이션이든 무슨 세오리가 나오겠죠. 또 계속 발전해 가면서. 아직도 이런 게 예외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여기 중요한 용어가 나오는데 밸런스 일렉트론, 가전자라는 게 나와요. 가전자, 밸런스 일렉트론. Electron in outmost field shell이요. 가장 밖의 쉘을 얘기해요. 가장 밖의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를 갖다가 우리가 밸런스 일렉트론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보면 이건 11번 Na, 소디움의 경우인데 둘, 넷, 여섯, 여덟, 11개죠. 11번이기 때문에 소디움의 Na. 그러면 여기까지는 꽉 차 있고 여기 이제 3S에 하나가 들어가죠. 그럼 이것이 가전자가 돼요. 가전자가 3라는 주양자 수에 속해 있는 게 되고요. 여기 보면은 그라운드 스테이트라는 것은 가장 기저 상태니까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꽉 차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는 실제적으로 0도 K에서 키네틱 에너지가 하나도 없으면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차 들어가겠죠.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를 얻으면 이런 데가 뛰어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럼 여기는 비어 있고 이 원자가 여기 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밑에 빈 데가 생기겠죠. 그러나 이것은 지금 0도 K를 가정했을 때는 밑에부터 꼭 채우고 위에 가서 남게 돼요. 자, 여기 일렉트로 파지티브 엘리먼트하고 일렉트로 네거티브 엘리먼트가 나오는데 이제 점점 원자의 결합 쪽으로 들어갑니다. 이 책의 구성을 소개할 때 그랬죠. 원자를 이해하려면 전자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원자 두 개가 어떻게 붙나.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고체가 어떻게 원자들이 응집해서 고체를 이루나 그리고 고체에 어떤 특성이 있는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3장에 가게 되면 이 결합이 통해 가지고 이제 전체 고체를 공부하게 돼요. 어떤 형태로 고체들이 결합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걸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점점 결합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제 하나의 원자에서 두 개가 붙거나 이제 세 개가 붙거나 이런 쪽으로 점점 갑니다. 이제 붙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일렉트로 파지티브 엘리먼트와 일렉트로 네거티브 엘리먼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렉트로 파지티브 엘리먼트는 전자를 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죠.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쉘이 꽉 차면은 가장 안정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여기 3S의 전자는 여기 이제 이 안에는 이제 원자 핵이 있을 텐데 11개의 프로톤이 있을 텐데 이 플러스가 이걸 당기는 힘이 쉴딩이 돼 가지고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는 이 결합에서 이게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은 여기 플러스가 당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외곽 전자는 쉽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채우려고 8개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떨어지는 게 더 편하죠. 여기까지 꽉 차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 7개가 있으면 하나를 더 받아들여서 8개를 채우고 싶어 하고 일렉트론 네거티브 엘리먼트가 되겠죠. 이런 거 다 알 거예요.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스테이블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쉘이 꽉 찬 거를 얘기하는데, 이래서 이렇게 되면은 비활성이 되죠. 액티브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물성을 좌우하는 것은 전자예요. 특히 아까 말한 밸런스 일렉트론이에요. 가전자. 제일 가장자리에 있는, 제일 밖에 있는 전자가 가장 액티브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전자가 무슨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밖에 있는 전자가 없이 꽉 차 있다. 꽉 차 있으면 그 자체가 안정하기 때문에 반응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힐리움, 네온, 아르곤 보면 다 2p6, S2, S2p6, 2p, 3s, 3p, 4s, 4p. 그래서 다 보면은 이 sp 쪽에 8개씩 다 쉘이 꽉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주기율표에도 이제 8쪽에 쭉 가 있죠. 안정하다 말이죠. 이제 여기서 하나가 모자르다면 하나를 받아서 이 모양을 채우려고 할 거고, 남는 데면 버려서 이 모양을 채우려고 하죠. 그래서 얘가 굉장히 스테이블한 컨피규레이션이라는 건 알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힐리움, 네온, 아르곤, 크립톤, 이런 원소들은 안정하고, 그렇지 못한 그 밑에 있는 원소들은 이제 이렇게 뭐 하나를 받으려고 할지 떨어뜨리려고 할지 하는데, 일반적으로 주기율표가 뒤에 나오지만 1, 2, 3족은 떨어뜨리려고 하고, 저쪽은 5, 6, 7쪽은 받으려고 하겠죠. 이제 4족이 문제예요. 4족. 4족은 버리는 거하고 받는 거하고가 똑같아요. 4개를 버리냐, 4개를 받느냐 똑같죠. 그래서 버리기도 아깝고 받기도 뭐 그렇고 하니까 4족은 공유결합을 띠죠. 그럴 바에 8개를 하면 나도 버리고 너도 버리고, 그럼 버린 거냐 갖는 거냐. 내 건 그대로 갖고 너도 그대로 갖고 같이 쓰자 하는 게 공유가 4족 아니겠어요. 그죠? 자, 이제 반딩 쪽으로 넘어갔어요. 자, 프라이머리 반딩. 여러분이 이제 보면 프라이머리 반딩하고 세컨다리 반딩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프라이머리 반딩에는 3가지 중요한 반딩,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아이오닉 결합, 코밸런트 결합, 그다음에 금속 결합, 메탈릭 반딩, 이렇게 3가지가 있죠. 공유 결합, 뭐 다 배운 거니까 당연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Mg가 2가죠. Mg는 2족에 속해요. 알칼리 얼스 메탈인데 가전자가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2개를 띄어버리죠. 버려요. 그러니까 Mg하고 O가 만난 게 MgO죠. Mg하고 O가 결합을 했는데 이렇게 보면 되죠. Mg하고 O가 결합을 했는데 Mg 원자하고 O를 갖다 하면 이렇게 붙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는 Mg가 전자를 2개를 버렸어요. 산소는 버린 전자 2개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2개 사이에는 정정지역이 발생하겠죠. 이가 이온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가 이온이니까 2개가 어때요? 당기는 힘이 있죠. 그 정정기역이 이 2개를 묶어 놓은 거죠. 그게 아이오닉 결합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가 이가가 그런 식이 됐고, 여기 NaCl이 대표적인 아이오닉 크리스탈이죠. 아이오닉 물질이에요. Na 1가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1가. 그러니까 NA가 하나를 주고 Cl이 하나 받아서 하나는 플러스 아이온이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 아이온이 된 게 서로 정정력을 끌려서 결합을 하고 있다. 뭐 4가 이가도 있고, 이 원자가가 몇 가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이 나중에 보면은 결합력도 달라져요. 당연히 쿨롱익 인터랙션이라는 것은 뒤에도 나오지만 R분의 4파입실현제로 R분의 Q1, Q2거든요. 1가 1가가 만나면 Q1, Q2가 1가 1가의 곱이지만 2가 2가가 만나면 4배가 되죠. 그럼 어때요? 플러스 2가하고 마이너스 2가가 당기는 힘이 1가 1가보다 클 거 아니에요. 훨씬 결속력이 강하죠. 그러면 끊어내기도 힘들겠죠. 잡아당겨서 2개를 띄기가 어려워지죠. 그 얘기는 융점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특성이 뭐 예를 들면 융점뿐만이 아니라 결합이 강해졌으니까 만약에 두 원자 사이에 스프링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스프링 컨스탄트가 굉장히 강할 겁니다. 그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코밸런트 반딩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이건 뭐 버리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4족에서 내가 4개인데 8개를 채우려면 4개를 버려야 될까요? 받아야 될까요? 그래서 4개까지 것끼리 서로 공유결합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카본, 4족과 4족, 실리콘. 근데 꼭 공유결합은
4족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이렇게 보론 나이트라이드는 3, 5족이에요. 3족과 5족. 둘이 8개를 만들기 위해서 너 5개나 3개 내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도 그러고 이제 해요. 올게닉 머티리얼. 올게닉 머티리얼은 보통 올게닉은 유기물은요. 카본하고 하이드로젠 반딩이 있어요. 그럼 카본이 4개가 팔이 있으면 하이드로젠은 전자 하나 갖고 있잖아요. 뭐 하이드로젠도 여기 하나씩 붙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겠죠. 하이드로젠이 여기 하나 붙고 하나 붙으면 8개. 여기도 2개 채워지고 이쪽에도 8개가 채워지니까 서로 안정하겠죠. 그래서 보통 폴리머 체인이라는 게 폴리머 고분자가 보면은 카본이 가운데 중심에 백본으로 있고 거기 하이드로젠들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유결합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재밌는 게 아이오닉 번딩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Mg 이가가 됐다고 합시다. Mg 이가가 플러스 이온이 됐는데 산소 마이너스 이온을 주변에 끌어들이고 할 거 아니에요. 정전기로. 그죠? 끌어당길 때 방향성이 없어요. 구형이니까 이쪽에서 마이너스가 오든 하여간 내가 플러스면 마이너스를 주변에 많이 끌어당기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이 없어요. non-directional이에요. 방향성이 없어요. 그런데 공유결합의 경우에는 방향성이 있어요. 공유결합은 내가 전자를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막 달라붙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가지에 필요한 만큼만 오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런 게 만약에 전자가 카본에서 전자가 2개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전자끼리는 또 밀쳐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각도를 가지고 공유결합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기는 디렉셔널 반딩이에요. 방향성이 있어요. 나중에 실리콘에서 구조에서 여러분이 3장에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특히 실리콘 구조나 다이아몬드 구조에서는 109도라는 특정한 각도가 나와요. 109도. 그리고 이놈들은 이런 원소들은 그 각도를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자기가 고유의 각도가 있기 때문에 전자가 뻗은 쪽에 각도가 있기 때문에 그 각도를 좀 이게 뭐죠? 각도를 변화시키려고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버텨요. 이제 나중에 보면 7장에서 포화슨 레이쇼라는 게 나오는데 포화송 레이쇼라고 하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공유결합을 하는 물질들은 고유의 그 디렉셔널 반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각도를 유지하고 싶어 해요. 근데 아이오닉은 그렇지는 않죠. 그 다음에 일렉트론 쉐어링, 일렉트론을 같이 공유한다, 당연하고요. 메탈릭 반딩도 non-directional이에요. 메탈릭 번딩도 일렉트론 쉐어링이에요. 그러니까 메탈릭 번딩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플러스 핵들이 코어가 있고 이제 전자들이 거기서 밖에서 떠돌아다니는 거죠. 자유전자처럼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aCl이 NA에서 떨어진 게 Cl이 있었다면 Cl이 받아가서 이온 결합을 하겠지만 NA끼리 있으면 밖에 전자가 하나 아까 가전자 떨어지기 쉽다 그랬죠. 그러면 NA를 덩어리를 갖다 주면은 밖에 전자는 떨어져서 다니기가 쉬우니까 핵들은 있고 물론 핵에는 지금 10개의 전자가 핵 하나를 NA 핵을 쌓고 있고요. 밖에 11번째 전자, 제일 외곽에 있는 전자는 쉽게 떨어져서 돌아다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차지 밸런스가 맞겠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도 디렉셔널 반딩이 아니에요. non 디렉셔널이에요. 방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 non 디렉셔널이다, 디렉셔널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별게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저거를 잘 이해했을 때 특성하고 연관이 된다고. 아까 말했던 포화성 레이쇼 같은 게 여기하고 연관이 돼요. 그 다음에 알다시피 일렉트론 크라우드 가스라고 하고요. 근데 이 메탈릭 본딩은 특성이 굉장히 다양해서 융점이 천차만별이에요. 보통 아이오닉 본딩도 융점이 굉장히 높아요. 플로잉 인터랙션이 강하기 때문에. 코밸런트 본드도 굉장히 강해요. 메탈릭 본딩은 약한 것도 있지만 수은 같은 건 굉장히 약해요. 여기 수은 없죠. 우리가 수은을 금속이라고 하지만 상온에서 액체 상태잖아요. 금속 결합을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일반적으로 수은 말고라도 여기 보면은 많이 보는 이게 이제 클래시컬 메탈이라고 해서 뭐 노블 메탈이라는 말도 쓰고 하는데 노블 메탈 귀금속류인데 여기 보면 구리, 은, 금, 알루미늄 이런 재료들은 뭐 융점이 뭐 적당하겠지만 여기 보면 텅스텐, 몰리브데늄이나 텅스텐 같은 것은 융점이 막 3000도가 넘어가요. 그래서 금속 중에서도 리프랙토리 메탈, 내화
고기압성 금속이라고 하는데 높은 온도에 견디는 거예요. 높은 온도에서 녹질 않아요. 뭐 구리, 알루미늄 같은 것은 한 600도 정도 넘어 660도 정도는 녹아요. 뭐 철 같은 것도 뭐 천 한 몇백 도 정도는 녹아요. 조성 따라 다르지만. 그런데 이런 텅스텐은 3000 한 400도 돼야 녹나요?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의 문제는 뭐냐? 녹진 않지만 산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산화가 돼버려요. 산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높은 온도까지 뭘 쓰기 위해서는 산소 분위기하고 접촉을 안 하게 해야 돼요. 산화가 된다는 것은 산소가 반해서 철이 산화가 된다는 것은 녹이 되듯이 부식이 일어나 버리는 거니까 이제 녹이 슬어서 이게 사가 버리는 거죠. 산소를 차단하는 상태에서 이런 것도 써야 돼요. 그러니까 환원 분위기, 뭐 수소를 흘려준다든가 하면서 높은 온도로 올릴 수는 있지만 그냥 산소 분위기에서 공기 중에서 하면은 녹진 않지만 이제 물성이 바뀌어버리죠. 산화가 돼서. 자, 다시 보면 아이오닉 반딩은 플러스 아이언과 마이너스 아이언 사이에서 일어나는 걸로 일렉트론 트랜스퍼다. 트랜스퍼라는 것은 일렉트론이 한쪽으로 옮겨갔다는 거죠. 트랜스퍼 됐어요. 심장 이식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하트 트랜스퍼. 이게 이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렉트론 네거티비티가 아주 다른, 그러니까 하나는 버리려고 하고 하나는 받아들이려고 하는, 아까 하나는 일렉트론 포지티브하고 하나는 일렉트론 네거티브한 물질 간의 원소 간의 결합이 이런 아이언 번딩을 이룰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NaCl이 대표적인 물질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중성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전자 하나를 아예 띄워버려서 이쪽으로 가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선 전자가 하나 필요 없어서 내보내고 여기는 하나가 필요해서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받은 전자는 거의 클로린에 가서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결과적으로요. 여기서 떨어진 전자가 어디가 있나 보면은 양쪽에 보면은 클로린 쪽에 가 있어요. 전자가. 근데 공유결합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카본과 카본, 다이아몬드 같은 거. 카본하고 카본이 공유결합을 하죠. 여기는 안 썼네요. 그러면 그 전자의 위치가 어딜까요? 공유하고 있는 전자의 위치를 보면 카본과 카본 원자의 중간 부분이겠죠. 그런데 NaCl 한번 그 다음에 생각해봐요. NaCl은 어때요? 이 전자가 Cl 쪽에 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죠? 전자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는가를 갖고도 아이오닉 반딩이냐 공유결합이냐를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규명할 수가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조금 전에 여기 보면 보론 나이트라이드가 있었거든요. 이건 3족과 5족이죠. 3족과 5족이면은 4족은 정확히 아니고 한쪽에서는 5개, 한쪽에는 3개를 내놔서 공유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공유결합을 100% 하는 건 아니에요. 100% 하려면 어때요? 4대 4로 내놔야겠죠. 근데 한쪽이 5개 내고 하나가 3개를 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족과 5족 사이에는 공유결합 특성이 많지만 일부 결합에는 아이오닉 특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자의 위치를 보면 한쪽으로 좀 쏠려 있죠. 그러나 NaCl만큼 그렇게 한쪽으로 확 쏠려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징크 설파이드 2족과 6족이에요. 2족과 6족이 화합물을 만들었어요. 그럼 어떨까요, 이번? 그거는 오히려 또 공유 쪽보다는 공유성도 약간 있을 거예요. 1족, 7족보다는 2족, 6족이면은 전자가 1족, 7족만큼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거보다는 조금 중간 쪽으로 나왔겠죠. 그거보다 조금 더 나온 게 3족, 5족. 가운데로 나온 게 완전 공유결합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이온성과 공유결합성을 좀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100% 공유냐 이런 거는 100% 공유결합을 하겠지만 또 100% 아이온 결합이냐 뭐 할 수 있지만 다른 그 중간 거는 적당하게 두 개가 섞여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주기율표에 보면 이게 이제 알카리 메탈, 알카리 금속, 알카리 토금속, 알카리 얼스 메탈. 그래서 외곽전자를 기준으로 다 분류가 돼 있고 이 분류를 따라서 보면 한 3개 전자를 내놓고 여기는 이제 2개 받아들이는 거, 하나 받아들이는 거. 그다음에 이 끝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쉘이 8개 전자로 꽉 차 있어가지고 이너트한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주기율표에서는 뭐 이쪽으로 가면 일렉트로 포지티브하다. 일렉트론 내놓으려고 한다. 이쪽으로 가면 일렉트로 네거티브하다. 그래서 조금 이따 이 다음 페이지인가요?
보면은 이 일렉트론 네거티비티, 그러니까 일렉트론 네거티비티, 파지티브하다, 네거티브하다를 본 게 아니라 한쪽을 네거티브 사이드에서 네거티브한 측면에서 이 폴링이 아마 했을 거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숫자들은요, 얼만큼 이게 일렉트론 네거티브하냐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기준은 이쪽 숫자가 크면은 라지 네거티브, 일렉트론 네거티브하고 네거티브가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보면 전자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네거티비티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렉트론 네거티비티가 플로린 같은 거나 이런 거 뭐 4.0에 속하고 이쪽으로 오면 뭐 0.8, 0.7에서 작아지죠, 상대적으로. 뭐 이게 딱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면 이쪽으로 올수록 네거티비티가 줄어들고 있어요. 일렉트론 네거티비티가. 그 다음에 큰 쪽으로 갈수록 뭐 받거나 말거나 별 상관을 안 하고. 그래서 이런 데 보면 비슷한 것들 2.5 일렉트론 네거티비티가 비슷한 물질 간에는 공유결합을 할 가능성이 커요. 서로 뭐 주고 뺏을 게 없잖아요. 비슷하니까. 이 차이가 많이 나면 이제 이온 결합을 할 가능성이 큰 거죠. 서로 트랜스퍼를 하려고 하겠죠. 하나는 주고 하나는 받으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크니까, 강하니까. 그래서 보통 이쪽에 주기율표의 왼쪽에 1, 2, 3 쪽에 속하는 메탈 쪽과 저쪽 이제 6쪽, 7쪽에 속하는 난메탈 쪽은 난메탈 쪽에서는 일렉트론을 accept 받아들이려고 하고 메탈 쪽에서는 일렉트론을 donate 주려고 하죠. 이 donate라는 단어와 accept라는 단어는 일렉트론을 donor 알죠? donation 준다, accept 받아들인다거든요. 이 단어는 나중에 12장에서 반도체를 배울 때 중요한 단어로 나와요. donor, acceptor 명사형으로 donor와 acceptor가 나와요. 그래서 전자 쪽에서 모든 거가 관점이 많은 경우에 전자의 관점에서 봐요. 전자. 왜냐하면 결국 원자가 결합하고 뭐하고는 원자가 결합하는 게 아니라 전자가 결합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수없이 말하겠지만 모든 특성 거의 다 전자 때문에 생겨요. 그래서 전자를 잘 이해해야지만 되는 거죠. 왜냐면 similar electronegativity에서 마그네슘, dissimilar 같지 않으면 이제 이런 이온 결합을 하겠죠. 그래서 매그네슘에서는 2개 떨어지고 아까 본 것처럼 하면 이 2개 떨어지고 나면 안에가 이제 네온의 쉘이 생겨가지고 안정하죠. 스테이블 2개 주고 나면 이쪽도 2개 받고 나면 산소도 네온의 형태로 안정해요. 그러나 이제 안정에는 졌지만 플러스 이가와 마이너스 이가가 서로 당기는 힘에 의해서 이온 결합을 강하게 할 거죠. 뭐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아까 말한 그 두 원소가 결합을 했을 때 아이오닉 성격이 얼마나 되는가를 여기 아까 폴링이 했던 이 일렉트론 네거티비티의 이 수치 있죠? 이걸 가지고 이 식에다가 일렉트론 네거티비티를 넣어서 했을 때 얼만큼 차이가 나느냐로 가서 요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요 정도가 아이오닉 캐릭터다 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요 두 개가 차이가 크면 클수록 아이오닉 캐릭터는 커지겠죠. 그래서 이게 일렉트론 네거티비티의 두 개의 차이예요. 그래서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분의 일렉트론 네거티비티의 차이의 제곱. 한 값의 척도가 퍼센테이지로 나타내지면 전체 결합이 차지하는 것 중에 아이오닉 결합 특성이 이 정도 나온다 하는 건데 뭐 그렇게 크게 뭐 많이 쓰거나 유용한 건 없지만 그래도 파울링 일렉트론 네거티비티를 이용해서 이렇게 대충 알아볼 수 있다는 것 정도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오닉 본딩은 아까도 말했지만 대표적으로 항상 아이오닉 크리스탈 나올 때 나오는 게 NaCl입니다. NaCl. 이것은 이제 나중에 3장에서도 대표적인 구조로 나와요. 아이오닉 크리스탈의 구조에서도 NaCl을 배우게 돼요. 결정 구조. 그 다음에 이 형석이라고 부르는데 칼슘 플로라이드. 그 다음에 세슘 클로라이드, 매그네슘 oksa이드 이것들 다 이런 화합물들이요. 다 이제 결정 구조에서 늘 이렇게 나오는 그런 재료, 이온 결합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이쪽 비금속 쪽하고 금속 쪽이 이렇게 이온 결합을 한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공유 결합은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그려 있는 것처럼 카본이 있을 때 여기 4개의 가전자가 있고요. 하이드로젠은 하나가 있으니까 이렇게 서로 공유하면은 서로 만족이 된다. 그래서 electrode negativities are comparable 한다는 것은 네가티비티가 거의 비슷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카본하고 하이드로젠이죠. 하이드로젠이 2.1, 카본이 2.5. 여기서도 아까 이 파울링의 식에다 보면은 2.1, 2.5니까 0.4. 그죠? 0.16, 4분의 0.16 해서 익스포넨셜 보면 뭐 몇 프로는 뭐 아이오닉 특성이 좀 있겠죠. 근데 그건 100% 맞는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보면 대부분은 공유결합 특성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일렉트로네게티비티가 두 개가 서로 엇비슷할 때 공유결합 특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이 다이아몬드, 카본과 카본의 결합, 그 다음에 H2, 그러니까 하이드로젠끼리 서로 결합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산소가 3.5, 이건 좀 차이가 나는데 뭐 산소의 경우에도 아이온 결합성이 있겠죠. 그 H2O의 경우에는 이런 코밸런트 번딩이라고 설명 안 하고 이건 세컨다리 번딩에서 하이드로젠 번딩 쪽으로 넘어가 버리는데 그건 사실 여러분이 이제 한 가지 확실히 알아야 될 게 하이드로젠 번딩이라고 하는 거는 H2O 몰레큘하고 H2O 몰레큘 사이의 하이드로젠 번딩이에요. H2O 몰레큘 자체는 지금 이런 코밸런트 번딩 성격이 있다고 나온 거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세컨더리 번딩을 아직 안 배웠지만 세컨더리 번딩은 좀 이 프라이머리 번딩에 비해서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융점이 낮아요. 그 폴리머 같은 경우가 아까 카본하고 하이드로젠으로 공유결합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건 융점이 꽤 강해야 되거든요. 안정하니까. 그런데 고분자 융점이 약한 게 약점이죠. 뭐 폴리머들 이런 게 약점이 뭐예요? 열에 약한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건?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저것처럼 정확히 알아야 될 게 폴리머가 융점이 약한 거는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떨어뜨리려면 굉장히 높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온도도 높아야 돼요. 뭐가 떨어질까요? 팔리머하고 팔리머 사이에 반데어발스 반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폴리머 체인에는 두 가지 반딩이 있는 거예요. 프라이머리 반딩과 세컨더리 반딩. 그래서 결국은 세컨더리 반딩이 떨어지는 게 그게 융점을 좌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분자의 특성이 없어져 버리니까 거기서. 팔리머리제이션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 이게 잘 떨어진다면 우리가 고분자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죠. 지금 뭐 비닐 공해 같은 게 썩지 않잖아요. 뭐 몇백 년이 가야지 이게 분해가 된다고 하는 게 이게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폴리머하고 폴리머 사이는 이게 반대발스니까 쉽게 떨어지더라도 이 체인들의 공유결합하는 것들은 안 떨어진다고요. 이게 차이를 알겠죠? 수소결합도 H2O가 한쪽에 산소가 있고 양쪽에 이제 하이드로젠이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잖아요. 이 극성, 그러니까 폴라 그 몰레큘이거든요. 극성을 갖는 거. 그래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또 다른 플러스 마이너스를 땡기고 하는 수소결합이 생기는 거지. 이 H2O 자체는 공유결합성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차이가 있는데 그 공유결합성이 그 저기 일렉트론 네가티비티만 딱 봐서 되는 건 아니겠죠. 공유결합성도 있고 이것도 이온성도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실리콘하고 카바이드, 실리콘 카바이드는 사족에 있는 실리콘과 카본이 만나서 이런 걸 한다. 자, 그다음에 갈륨 아르세나이드는 3호족이 결합을 해서 공유결합을 주로 해요. 3호족이니까 이온결합 특성도 저기 좀 있겠죠. 자, 아마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다음부터 진행할게요.